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좀 결과를 좀 보면 부정평가보다는 긍정평가가 훨씬 우세합니다. 내란과 이 탄핵 사태를 안정화했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내세운 행정 능력, 그리고 통합, 또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이 긍정평가 이유로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내각 구성을 놓고는 잡음도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지역 소생연구소. 오늘은 농업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시선으로 새 정부의 농업 정책을 좀 점검하고요. 경남 농업의 이 발전 방향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생 농사일 하셨고 또 지금은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찐농부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 그리고 농업계의 아이돌입니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 어땠나요? 의장과 아이돌, 약간 뭐 어떤 소속사 느낌 같은 나기도 하는데 괜찮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돌이라 하기엔 작가님은? 제가 좀 나이가 있어 이제 어른돌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무리했다 이런 네, 예, 좀 표현이시군요. 무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농업계의 유덕화라고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옆모습 잠깐만 보여주시죠, 의장님.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분위기 넘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두 분께 평가를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릴까요? 먼저 의장님. 그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한 정부지 네. 않습니까? 상당히 한계가 이제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네. 경제 TF를 운영한다든지 네. 추경을 31조 정도 편성을 해서 예.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리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강요를 그 부분. 인선하는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네. 저희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문제성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딱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하셨어요. 네. 정 작가님은요? 네, 일단은 뭐 내란 종식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 예,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농업 이야기에 있어서만큼은 네. 저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네. 매우 어렵네요. 네. 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남태령 넘었더니 송미령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두 분 다 이제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한 문제를 살짝 얘기를 먼저 하셨고, 지금 아무래도 중심에 있는 장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송미령 이 농림부 장관 유임 그 얘기가 이제 핵심으로 보이는데, 우선 정 작가님이 지적하신 이 내각 구성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거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의 뭐 제가 평가할 능력은 안 됩니다만 네. 적어도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보통의 이유가 아니라 네. 이 계엄 때문이잖아요. 네. 예, 내란 때문에 들어선 상황인데 여기에 농림식품부 장관은 유임 결정이 났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사실 좀 분노가 치밉니다. 그 당시 국무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거는 결국에는 여성 장관 TO를 맞추기 위한 행보 아니었을까. 그리고 유임이 되게 되면은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한 수를 노렸는데 네. 하필은 그런 정치적 포석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하필이면 농업계, 그건 우리가 농업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네.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발표가 된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이 지금 여가부 장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해서 이제 총 5곳입니다. 네.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이게 여성 장관이 한 29.4%. 근데 이거보다 많아야 하고 주요 부처에 기용돼야 한다는 거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그리고 원래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그 여성 장관들을 한 30%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고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라고 이 얘기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도 그렇습니다. 예, 여성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좀 문제되는 문제들은 네네네. 보면은 전혀 여성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아쉽죠. 네. 의장님은 지금 정 작가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강요 인선과 관련돼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요를 국민들이 뽑는 추천하는 제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유명무실됐거든요. 국민 추천제. 네. 그 당시에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농림부 장관으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싶다는 추천을 받기도 하고 뭐 자기 스스로도 예. 발전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내각 인선과 관련돼서 국민 추천제 이야기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정부도 약간 쇼하는 측면이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저는 여성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청년들을 어떻게 잘 기용해서 잘 쓸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들. 네. 예를 들면 뭐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살에 네.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젊고 유능한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강요 인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주 청년들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한 달을 넘긴 이재명 정부 성공과 또 좋은 농정을 펼쳐달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새 정부에 대한 이 반대 의견 그리고 따끔한 질책들을 통해서 농업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농민단체가 첨예하게 아주 여전히 맞서고 있는 이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농민단체가 이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 일단 내란 청산의 대상 그리고 농업을 망친 농망장관 이라고 이제 들고 있는데 일단 의장님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정부의 강요들이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은 별로 뭐 마음에 드는 건 없지만 네. 그 당시 야당이 내세운 다양한 농업 정책이나 뭐 중요한 정책들을 다양한 부서에서 반대를 해왔죠. 근데 농업계를 보면은 민주당이 내세운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송미령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대통령에게 이것은 제2요건을 해야 된다. 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어필해서 실질적으로 양국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뭐 양곡법, 그다음에 농안법, 농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결정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농안법.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대책법. 네. 그다음에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험법. 네. 이거는 이 네 개 법안은 우리 농민 농업사법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고 네.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송미령 장관은 농망사법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지난 정부 때.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네. 지금 와서는 다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자적인 양심, 네. 어떤 학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분이다. 네. 이걸 이제 한자성어로 하면은 곡학아세라 그러는데 이게 학문을 굽혀가지고 세상에 아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법안들을 그 당시 반대하면서 우리 농민단체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혔었어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이걸 굉장히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농민들 우리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농민단체를 아주 무시하고 네. 사실상 대화 상대로도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 예. 근데 지금 와서는 막 찾아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웃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받아주실 건가요? 찾아온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끝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양곡법 처리 또 송미령 장관 후보에 대한 우려 정부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했는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사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의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 이 농업 민생 사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후로 자, 김민석 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나서 첫 일정으로 농민 단체를 만났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 100%그 마음이 공감이 가요.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송미령이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를 그래도 좀 아직은 불씨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첫 일정 저게 그 취임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바로 간 거였잖아요. 예, 현충원 가기 전에 맞습니다. 먼저 들렀다고 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네.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제스처는 취해줬죠. 네, 지금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 우려를 좀 알고 있다 이런 제스처를 분명히 취해줬고 송 장관 양곡법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 바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훅훅 바뀌었어요. 농망법을 이제 희망법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래퍼들이 라임 네. 따듯이 이렇게 바로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스러운 게 네. 그럼 자기 철학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네. 바로 망해서 희망으로 바꾼다니까 그것조차도 사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인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예. 의장님은요?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될 때 일제 치하에서 친일 했던 사람이 해방되니까 그날 8월 15일 날 만세 부르는 꼴인 것 같아요. 너무 우습고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정 작가님 또 송미령 장관 후보 반대 이유 또 있다고요? 네. 뭐 우선은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에 대한 인사다 그리고 네. 통합의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능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뭐 농망법 같은 그런 단어 말 자체는 섭섭함으로 끝낼 수는 있지만 능력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능력. 예, 네. 송 장관 임명 후에 네. 그 지난해 농가당 평균 소득이 957만 원. 작년에. 즉 1,000만 원 선이 심리적으로 정말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농가 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이 아유.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1년에. 그동안 겨우겨우 1,000만 원 선을 유지했는데 아유, 예, 네. 송미령 장관 재직 당시 이 선이 무너졌고요. 네. 그리고 농가당 평균 부채가 4,501만 원입니다. 4,500만 원 예, 넘었어요. 이게 최고치를 찍은 거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능력을 본 것인가? 네. 말 바꾸기 능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농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연구자로서 그리고 농촌사회학 연구자로서 봤을 때 네. 송미령 장관을 누가 환영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의장님이 속한 전농이나 전여농 그리고 농민의 길이라는 그런 네. 그 농민운동 단체 조직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예. 뭐 보수 단체에서는 환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려스러웠던 게 안 그래도 농민들 2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안 싸움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우려스러웠고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정 작가님이 농가 부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이 이렇습니까? 작년. 그렇죠. 농가 소득은 세 가지로 이제 보통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농업 소득,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지어서 벌이는 소득, 네. 농외 소득, 네. 농사 이외에 뭐 부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벌이는 소득,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게 1,000만 원이 늘 정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넘었는데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평가하기에는 쌀값 하락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낮아지고 수익이 없으니 당연히 이제 또 농사를 지으려면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되는 거네요. 만드는 게 송 장관인데 송 장관이 유임되고 난 3일 뒤인가 그때 이제 부안에 가가지고 네. 농민들 만난다고 부안을 찾아갔어요. 첫 현장 행보였는데 네. 그때 가서 농민들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은 쌀값을 올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장관할 때 올렸어야죠. 네. 본인이 장관할 때는 쌀값을 다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허덕이고 네네. 부채는 늘어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새로 유임이 됐다고 가서 쌀값을 올려야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네, 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파 한단 예, 예. 그 가격 얘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합리적인 가격 얘기했었죠. 그때 이 송 장관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자, 송 장관 저 뒤에 가고 있군요. 네, 옆에 있네요. 이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때 의장님은? 저때 난리가 났었죠. 네, 저희들 합리적인 가격. 네, 저희 그때 대파 들고 세종 갔었거든요. 네. 네, 농민부 항해하러 갔었고 그래서 송민영이 규탄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자, 저때 이 송민영 장관 후보가 대체 작물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쌀을 재배하시는데 저희가 전략 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 있잖아요. 그 자급률이 쌀은 100%가 되지만 다른 작물들은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식량 자급률 전체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밀이나 콩이나 우리 뭐 가루쌀 그다음에 그 사료 작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에 그 직불금이라고 해서 이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급률 100%인 이 쌀 대신에 수입 많이 하는 이 대체 작물로 전환을 하면 인센티브 준다. 송민영 장관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정 작가님? 일단 뭐 쌀 자급률 100%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기후 상황이 이렇게 들쭉날쭉이다 보니까 네네. 일본의 그런 쌀 부족 사태에 그렇죠. 대한 네네. 우려를 저는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대체 작물이라고 한다라면 콩이나 그리고 밀이나 그리고 뭐 그 가루쌀, 그러니까 빵이나 과자 만드는 그 쌀을 말을 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심었을 때 과연 쌀만큼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농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논콩이라 그래서 이제 논에다 콩을 심었는데 이거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곳은 사실 두부나 콩나물을 만드는 가공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유수의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국산 콩이나 국산 그 재료들을 갖다가 가공식품을 만들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네. 이거는 그냥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농민들도 결국엔 쌀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자, 의장님은요? 이 송 장관의 저 발언.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쌀 문제를 바라볼 때 네.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저희들은 토론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수입 쌀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네. 일본도 지금 레이어 쌀 소동 사태가 나가 있잖아요. 네. 쌀값이 2배로 뛰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 전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본도 지금 한 77만 톤의 외국 쌀을 수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우리는 한 41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강제 할당 방식인데 근데 일본은 지금 이 수입되는 수입쌀 문제를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송민영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수입쌀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다른 정책을 내놓더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송 장관이 이야기했던 타작물 재배 사업은 송 장관이 재임 시에 도입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 훨씬 그 전부터 쌀 생산 조정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돼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경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모자 그러니까 뭐 동계 직불제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송 장관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쌀이 많이 생산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8만 헥타르를 강제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제로. 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8만 헥타르면은 한 40만 톤 정도 넘는 쌀이거든요. 네. 수입쌀 대비해서 비슷한 양이잖아요.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인데 네, 네, 네. 이것을 협조한 농민에게는 소위 말하는 직불금을 많이 준다든지 공공비축미 양을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상당히 독재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건데 네. 지금도 유효하게 지금 저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도 여기에 잘 호응한 농민에게는 예를 들면 벼경의 안정자금을 더 준다거나 네. 호응 안 한 농민에게는 안 준다거나 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미령 장관 포함한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실용적이다. 그리고 통합을 염두에 둔 거다. 그리고 의지 또 개인의 능력을 높게 봤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높게 봤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이거 유인되는 거 발표되는 날 뒤통수 크게 맞았거든요. 네.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통, 통합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저는 연동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네.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농림부 장관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 농민들의 지지율, 이 투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럼 당락에 큰 영향이 없어서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확인받은 게 가장 서글프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라기보다는 물가를 때려잡는 주무부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선 수입을 하든 지금의 당장의 배추값이 쌌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건 농민들과 그리고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얽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농민들 한 200만 명 되지 않아서 큰 표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6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40%의 그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네네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면은 농식품부가 만만했던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부총리급이 네. 예, 있잖아요. 교육부도 있고 기재부 장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고 소통이 잘 됐다고 해도 이런 내란 정국에서 과연 유임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네. 그나마 더 관심이 없고 사실 농식품 장관 누굽니까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시민들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모르죠. 역이용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그럼 농업 정책 쪽으로 한번 얘기를 돌려볼까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햇빛 연금입니다. 햇빛 연금 공약인데, 자, 농가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 이 판매 대금을 농가라든지 그 마을에 이제 주는 거죠. 지급하는 사업인데 뭐 전남 신안도 이해가 될 수 네. 있겠고 두 분은 이 햇빛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 작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여주의 그렇습니다. 구양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구양리라는 마을에서 태양광을 도입을 해서 이게 마을 기금화해서 마을의 어떤 복지 기금으로 쓰거든요. 네. 뭐 공동급식을 한다던가 그리고 농촌에 굉장히 어려운 게 교통 문제다 보니까 그 자체로 미니버스를 도입을 하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을의 일을 보고 또 돌보는 사무장을 뒀어요. 근데 월급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적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갈 길이다, 답이다라고 해서 이 햇빛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뭐냐면 이 구양리 모델이 매우 특별하고 모범 사례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지역이나 어떤 마을에 바로 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화는 예.
그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장님이 오래도록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그리고 계획들을 수립해 가는데 제가 다녀본 농촌 마을이 워낙 고령자들이 많으시고 네. 이런 논의를 이끌어갈 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하, 네. 또 잘못하면은 이거 태양광 설치하는 설비 업자들만 돈 업자들만. 버는 거 아닐까? 네. 그리고 거기에 세금이 거기에 쓰이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농촌에 태양광을 놓고 두는 가장 큰 의심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의장님. 그러면 태양광 이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보다는 전남 쪽이 네. 지금 뭐 신안도 있지만 네. 더 유리한 건가요? 경남은 어떤가요? 그 영농형 태양광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염해 예. 농사를 짓는데 염해 피해가 있는 지역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염해.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닷물, 네, 네. 짠물. 그래서 전남 쪽에 훨씬 더 많이 설치되고 있고 네네. 저희 지역은 이제 간척지 자체가 거진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남보다는 훨씬 더 덜하게 지금 태양광이 쓰고 있고 네네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농정 대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부라고 봤을 때 햇빛 연금이나 영농형 태양광이 정부의 농정 철학이나 농정 어떤 패러다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네네. 농정으로 들어봤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들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먼저 그렇게 서두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단체하고 저희하고 좀 약간 네, 차이, 예, 온도 예, 차이가 예, 있습니다. 이게 예. 어쨌든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저희 농민들은 네. 어쨌든 한 60% 이상이 임대차 농지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하게 되는 사업자는 대부분이 지주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대차도 뺏기게 되고 네. 거기는 농지로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 그러면 바라는 농업 정책 제안을 해주신다면 먼저 정 작가님.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 보전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생존의 한계에 다 달았는데 뭐 고령화도 매우 심하고 네. 그렇다면 농민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우직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농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밭을 바라보는 그런 농업 정책이라면 네. 저는 결국에는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네. 게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협상에 벌써 농업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 운동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좀 보고 있거든요. 빅픽처. 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연구자가 매우 네.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의장님 제안해 주시죠. 예, 8년 전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촛불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었는데 5년이 지난 결과 네. 결국은 보수 극우 인사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네. 대한민국이 만신창이가 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과 내란 청산의 주요한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 중에서도 농정은 정말 대개혁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진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개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두 분의 이 제안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아주 고견들 좀 정부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농부경연맹의 조병옥 의장님 그리고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